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펜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은 2017년 공무원 사회의 시험을 대비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강의는 그동안 찍어두었던 기본 강의에다가 새로 올해 2016년에 출제됐던 내용들을 반영한 추가 강의가 되겠습니다. 본 강의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기존 강의를 먼저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기존 강의에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수험생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았던 부분들, 그리고 원래 출제가 됐던 부분들을 새로 추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조사, 사회문화에서 사회조사 과정이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출제 비중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사회조사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요 앞에 있었던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이나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좀 하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접근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출제가 되는 거는 실증적 연구와 관련된 사회조사 과정이거나 아니면 해석적 연구와 관련된 사회조사 과정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시문을 봤을 때 이게 실증인지 아니면 해석적인지는 연구 주제 단계에서 얘가 상관관계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계량화가 가능한지를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증적 연구는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두 변수 간에, 즉 A 한다면 B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상관관계를 통해서 법칙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A 한다면 B 할 것이다. 즉 두 변수의 관계로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계량화라는 개념은 수치화라고 바꿀 수가 있겠는데 어떤 특정 사안이 숫자로 바꾸어서 설명이 가능한 것인지 요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석적 연구의 목적이 의미 해석이고 그 다음에 내면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고 그리고 해석적 연구의 경우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내면이라든가 아니면 의미 해석이 필요한 건지를 가지고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문제를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경제가 좋아진다면 주식 투자에 효율적인지 이게 궁금하다. 즉 경제와 주식 투자라는 두 개의 변수의 관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밑에 내용을 아직 보지 못하더라도 1번 문제는 실증적 연구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증적 연구에서는 연역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설을 설정하고 있고요. 해석적 연구는 가설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에서 가설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 두시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에 주가 상승률은 경제 상승률에 비례한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좀 전에 우리는 가단계만 보시고도 이게 실증이라고 확인을 했는데 그게 더 분명해지는 것은 가설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구는 실증적 연구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수집 및 분석이라고 해서 특정한 자료 수집 얘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통상 실증적 연구의 경우는 자료 수집 방법이 질문지나 아니면 실험 그리고 문헌 중에서 공식 기록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적 연구에는 면접 그리고 참여 관찰 그리고 문헌 중에서 비공식 기록을 위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니까 요런 내용 밑에 있는 질문을 보셨을 때 이게 질문지거나 아니면 면접이냐에 따라서 실증인지 해석적 연구를 하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증적 연구는 가설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설 검증이라는 단계가 필요하겠지만 해석적 연구는 가설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설 검증이라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다. 즉 이런 절차들이 제시문 안에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증적 연구라는 것 자체가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화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회조사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연구 주제 단계고 그 다음에 연구 설계, 자료 수집,
그리고 분석, 그 다음에 결론 도출 이후에 이게 실증적 연구라면은 일반화라는 단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해석적 연구라는 것은 일반화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이 결론 도출 이후에 결과의 활용 단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증적 연구인지 해석적 연구인지에서 구별하는 또 하나의 힌트 중에 하나가 실증적 연구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게 있고요. 해석적 연구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 단계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말은 막연한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연한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실증적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 계량화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자라는 개념을 설명을 할 때 통상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시 의문이 드는 게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아야만이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즉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돈 많은이라는 말을 계량화라는 기법을 통해서 사용을 하면 좀 더 명확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100억 정도 가지고 있다라면 부자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돈 많은이라는 표현보다 100억 이상이라는 표현, 즉 숫자를 통해서 막연한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었다. 그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되겠고 실증적 연구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문을 보니까 어떤 학생이 작성한 수행평가 보고서인데 보고서 내용을 분석하라 라는 사회조사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가 단계, 경제가 좋아진다면 주식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궁금해졌다. 여기서 우리가 연구 주제나 아니면 문제 제기라는 단계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예, 사회조사는 제일 먼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나 보니까 가설을 설정한 거 보니까 요거는 우리가 실증적 연구가 되겠구나.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경제와 주식 투자의 관계를 보고 있으니까 A와 B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즉 연구 주제 단계에서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것은 실증적 연구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연구 설계에서는 구체적인 내용 생략이 되어 있고요. 자료 수집과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밑에 있는 지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구 가설은 기각될 것이다. 우리가 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비례한다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은 그래프에선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아니면 인도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는 경제 성장률은 러시아보다 높지만 주가 상승률은 러시아보다 낮게 되고 있고요. 반대로 러시아의 경우는 경제 성장률은 낮지만 주가 상승률은 인도보다 높으니까 즉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비교해 봤을 때 주가 상승률과 경제 상승률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얘는 싱가포르나 아니면은 경제 성장률이 낮은 프랑스나 독일의 관계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싱가포르가 경제 성장률이 프랑스보다 높지만 주가 상승률은 프랑스와 싱가포르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얘는 직접 관계가 없구나라고 해서 연구 가설은 기각된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역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 네, 우리가 실증적 연구에서는 연역적 연구 과정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석적 연구에서는 귀납적 연구 과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적 연구 과정이라는 게 자료를 제시하거나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통상 연역적 연구라고 할 때는 이론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면 이걸 연역적 연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에서는 이 이론을 다른 말로 가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푸실 때 가설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면 연역적 연구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면 귀납적 연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연역적 연구인지 아니면 귀납적 연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설이 제시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1번 문제 보시니까 가설이 제시되어 있고 그 가설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니까 얘는 연역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3번 보시겠습니다. 방법 1원론. 우리가 실증의 경우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이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봤기 때문에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을 사회문화현상 연구 방법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은 하나이기 때문에 방법 1원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석적 연구의 경우는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과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은 본질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을 사회문화현상 연구 방법으로 가지고 올 수는 없을 것이 되고요.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이 한 개 별도로 존재하면서 사회문화현상의 연구 방법도 한 개 별도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 방법은 두 개가 되고 그래서 이걸 방법 2원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이 문제를 보시니까 이게 실증적 연구였고요. 그러니까 방법 1원론에 입각한 연구가 진행된다라는 부분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의 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배제된다. 즉 연구자의 가치 개입과 관련해서도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과학의 연구 순서가 암기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문제 제기나 다른 말로 연구 주제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연구 설계 단계가 있으며 이 연구 설계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자료 수집이나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크게 다섯 개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이 단계 중에서 문제 제기의 단계에서는 본인의 가치가 개입이 될 수가 있고요. 연구 설계도 개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 수집과 분석, 결론 도출 단계는 엄격하게 가치가 개입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엄격한 가치 중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다의 단계, 즉 나는 가설 설정 단계이기 때문에 연구 설계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가설 설정, 그 다음 다도 연구 설계, 즉 이 단계는 연구 설계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가치 개입이 배제된다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요걸 조금 위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연구 설계 단계 안에 가설 설정이 역시 포함되어 있고 이 단계는 즉 자료 수집 분석 결론 도출까지는 가치 중립이지만 그 이외의 단계는 가치 개입이기 때문에 역시 방금 보셨던 그 문제에서는 가치 중립이라고 얘기해서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비슷한 문제를 하나 더 준비해 왔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회조사에 연구를 요약한 것이다. 옳은 설명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연구 목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터넷 댓글의 인권 침해 현황과 피해 그리고 가해에 대한 경험을 사례 조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경험이라는 것은 행위자의 내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경험에 대한 사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내면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는 해석적 연구구나라고 의심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증적 연구였다면 가설이 들어가 있을 텐데 해석적 연구는 가설이 들어가 있지가 않네요.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을 보면 자료 수집 방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연구 목적을 통해서 내면에 대한 관찰이 필요했으며 그래서 해석적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때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라는 건 연구 대상 전부를 조사할 때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하고
연구 대상 중에서 일부를 추출해서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방금 이 사례를 보시면 청소년의 경험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청소년을 조사를 한다면 전수조사가 되겠고요. 표본조사라는 건 청소년 중에서 특정 지역에 있던 학생들, 고등학교 20명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일부를 가지고 조사를 할 때 표본조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조사에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게 뭐냐면 모집단에 대한 연구 결과와 그 다음에 표본집단에 대한 연구 결과가 같을 수가 있는가. 즉 표본집단이 모집단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이 사례를 보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실제 고등학생, 그것도 특정 지역 고등학생에게만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은 학교를 중퇴한 친구들도 역시 청소년에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이라는 모집단 중에서 실제 조사한 학생들을 보니까 고등학생입니다. 즉 표본 집단은 모집단의 일부에서만 추출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대표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물어본 게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연구 결과를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표본 집단이 모집단의 대표성을 띠기 위해서는 모집단 전체에서 골고루 추출이 돼야 됩니다. 근데 모집단의 일부에게서 추출이 됐거나 모집단 바깥에서 표본을 추출을 했다면 이 사례는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는 초, 중, 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까지 포함이 되는데, 모집단은 이렇게 큰데 고등학생인 일부에서만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일반화할 수 없으며 대표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한번 보시면 귀납적 방법,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설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료를 수집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해석적 연구가 우리가 귀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경험에 대한 사례 조사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해석적 연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귀납적 방법을 사용했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상관관계라는 것은 실증적 연구에서 나타나는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본 사례, 즉 내면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 해석적 연구는 상관관계를 분석한다라는 부분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구 내용을 살펴볼 때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게 좀 이 문제에서 난이도가 있고 잘 만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해석적 연구 방법에서 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면접, 그리고 참여 관찰, 그리고 문헌 중에서 비공식 기록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 기록이라는 건 내면에 대한 감정이 나타나 있는 자료들을 비공식 기록이라고 하고요. 주로 일기와 편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비공식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 사례를 보니까 문헌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제시가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나 참여 관찰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참여 관찰을 이 사례에서는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참여 관찰은 반드시 현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어떤 가해나 피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직접 참여해서 그 기록들을 정리를 하는 것이 참여 관찰의 특징이 되겠는데, 방금 이 사례를 보시면 지금 가해나 피해의 경험은 과거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즉 참여 관찰처럼 현장에서 참여해서 가해나 피해의 경험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즉 면접만이 이 경우에는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면접과 참여 관찰, 즉 면접은 과거의 경험에 대한 질문도 가능하지만 참여 관찰은 언제나
현재의 자료만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요거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조사 설계에서 지금 적절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조사 설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제를 보시면 기업의 지역사회공헌 활동과 기업 호감도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네, 상관관계라는 점에서 우리가 실증적 연구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조사 방법으로서 실무자와 그 다음에 지역 주민, 그리고 조사하는 방법이 설문조사와 설문조사, 역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 기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서 설문 내용들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읽으셨다라는 전제에서 혹시 지금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요걸 잠깐 멈추시고요. 요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읽으셨다라는 전제에서 그냥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도구의 타당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네, 요것도 난이도가 높았던 지문인데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측정 도구라는 것은 자료 수집 방법, 즉 설문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민단체 거주자가 이메일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네, 설문조사의 경우, 특히 이메일의 경우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메일을 지금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 오더라도 대부분 스팸 처리를 하니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잘 열어보지 않고요. 얘는 실무자 그러니까 얘들은 잘 찾아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 주민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유선전화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화했던 시간이 11시부터 6시까지, 즉 낮 시간에 가정집으로 지역 주민이 있는 집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설문조사에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시간에 집에 있는 사람들, 즉 전업주부나 아니면 노년층, 아니면 요런 사람들, 특정 집단만이 요 시간에 낮에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직장인이나 학생, 그 다음에 취업을 하고 있는 주부,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은 전혀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모집단이 지역 주민인데 전업주부, 노인, 백수 이런 친구들만 지역 주민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역시 지역 주민에 해당하니까 바로 위에서 봤던 모집단 중에서 현재 자료 수집 방법은 일부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런 자료 수집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측정 도구의 타당성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통계 처리가 쉬운 양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네, 얘는 지금 실증적 상관관계 연구니까 실증적 연구였고요. 설문조사는 대표적으로 양적 자료에 해당하고요. 통계 처리 계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 분석이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적 연구고 그 다음에 양적 자료면서 통계 처리는 쉽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3번 보시겠습니다. 특정 대상자들이 표본으로 많이 선정될 수 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업주부, 노인, 백수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표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얘는 맞는 지문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4번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 검증. 얘가 상관관계를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관계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 간의 관계 검증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지문은 타당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메일 설문조사와 전화 설문은 모집단이 서로 배타적이다. 네, 이메일 설문. 네, 요 경우와 이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역 주민 유선 전화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실무자니까 지역 거주 시민단체 실무자 역시 그 지역의 주민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인이 두 번의 대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집단은 서로 겹쳐지고 그래서 배타적이라고 할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네,
사회조사 과정은 매년 저희들 공무원 시험 국가직이나 지방직 그리고 서울시라든가 뭐 이렇게 사회복지직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사회조사 과정 자체가 사회문화 전체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내용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꼼꼼하게 읽으면서 정확하게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지금 당락을 결정하는 난이도 높은 주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천천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네, 그동안 출제되지 않다가 이번 시험에 올해 기출 문제에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화면을 잠깐만 끊고 화면을 조정을 좀 해야 그냥 해도 될 것 같네요. 통상 절대적 빈곤하고 상대 빈곤이 2016년 국가직에서 출제가 됐는데 이 문제는 향후에도 계속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파트는 정확하게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최초로 문제가 국가직에서 처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온 문제는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저쪽 수능 쪽에서는 이쪽이 심화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위주로 수능과 관련된 모의고사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를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의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네, 이게 올해 2016년 국가직에서 이제 출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문화 쪽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테마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빈곤과 관련되는 거. 이쪽 물론 수능 쪽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 문제에서는 아주 이쪽 빈곤율이 난이도 높은 표 자료 분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저희 공무원 사회에서도 지금 빈곤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까지는 설명하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은 현재 출제된 수준이 복잡한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기초적인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빈곤을 절대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누는데 절대 빈곤이라는 개념은 생계가 곤란한 상황, 그리고 상대 빈곤이라는 개념은 남들보다는 좀 못 사는 상황, 이런 것을 상대 빈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절대 빈곤의 경우는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빈곤을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생계비 미만의 경우는 절대 빈곤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만이라는 글자를 크게 쓴 이유는 요걸 이하라는 말로 바꿔서 함정을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초딩적인 내용인데 미만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하는 포함이 되고 있으니까 미만과 이하를 명확하게 구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빈곤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위소득의 50%, 그래서 즉 중위소득의 2분의 1 미만을 상대 빈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얘는 제가 준비해 온 이 표를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은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 그걸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편의상 A 국가는 5명이 있다고 한다면 90년부터 2020년까지 병의 소득을 우리가 중위소득이라고 하고 병의 소득의 2분의 1, 즉 700만 원이니까 350만 원, 401만 원이니까 200만 5천 원, 그다음 500만 원이니까 250만 원, 그다음 150만 원. 요게 지금 중위소득의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A국에서는 350만 원 이하인 사람, 350만 원 미만인 사람인 정과 무가 상대적 빈곤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는 200만 원 미만, 즉 무의 경우만
상대적 빈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의 경우는 250만 원 미만인 무, 그 다음에 2020년에는 150만 원 미만인 무만이 상대적 빈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곤선이라는 말은 좀 전에 중위소득의 50%인 350만 원, 200만 5천 원, 그 다음에 250, 150만 원을 빈곤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빈곤율이라는 건 전체 그 나라 5명 중에서 90년의 경우는 2명, 그 다음에 2000년은 5분의 1, 나머지도 5분의 1 이렇게 빈곤율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은 최저생계비 미만을 얘기를 하고 최저생계비는 지문에서 문제를 주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990년 110만 원이 최저생계비니까 110만 원이 절대적 빈곤선이 되겠고요. 110. 그 다음 절대적 빈곤선 미만인 무만이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겠습니다. 2000년의 경우는 2000년은 200만 5천 원이니까 200만 5천 원인 무, 200만, 그 다음에 2010년의 경우는 250만 원 미만인 무만이 나와 있고요. 2020년은 최저생계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이쪽에서 가장 많이 파는 함정이 뭐냐면 원칙적으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이 증가한다고 해서 상대적 빈곤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절대적 빈곤이 감소할 때 상대적 빈곤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도 직접 관련은 없다라는 걸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쪽에서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절대적 빈곤율이 높고 상대적 빈곤율이 높다면 둘 중에 어디가 더 빈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문제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직 문제를 풀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이 나와 있고 기업 최저생계비 그 다음에 니은 중위소득의 50%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니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라는 말은 전체 가구 소득의 평균값이다. 네, 이 부분이 틀렸네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위소득은 그 나라 가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의 소득이지 그 나라 소득의 전체 소득의 평균값은 아니다라는 걸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2005년 기업관위원회 값은 같다. 지금 절대적 빈곤율하고 상대적 빈곤율이 죄송합니다. 자,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이 같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빈곤율이 같다고 해서 빈곤선이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곤율과 빈곤선은 별도의 개념이니까 얘는 기업관위원이 같은 값이다 라고 얘기하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보시겠습니다. 절대적 빈곤 가구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자료 분석을 할 때 보면은 서로 다른 집단, 자료 분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앞쪽을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서로 다른 집단에서 비율이 높다고 해서 수량이 많은 것은 아니다. 즉 비율과 수량은 별개의 관계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 자체는 2000년부터 2015년이 갈수록 비율은 낮아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2000년과 2005년 그리고 2010년과 2015년은 서로 다른 집단에 해당하고 각 집단의 전체의 인구가 얼마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비율이 감소한다라고 해서 수량이 감소한다라고는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자, 4번 보시겠습니다. 2000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한다. 우리가 2000년을 한번 봐주시면 절대적 빈곤율이 상대적 빈곤율보다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나라에서 2000년에 절대적 빈곤이 이만큼이라면
이 나라 사람들은 2000년에 상대적 빈곤이 이렇다. 즉, 두 개 중에서 절대 빈곤이 상대 빈곤보다 많다면 상대 빈곤에 해당하는 사람은 절대 빈곤에도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2010년 국가직에서 드디어 빈곤과 관련되는 표분석, 자료 분석이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향후 이 내용은 심화 있는 내용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법과 정치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